안녕하세요. 썰사람 구독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쁜 매일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조금씩 과거를 돌아보게 되네요. 지금부터 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대 10대였던 저는 배 곪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 환경보다 더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저희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30살이 조금 넘었던 아버지가 감옥에 계셨기 때문이었죠.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980년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동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불안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 아버지는 꽤나 진취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불의를 참지 못하셨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투지를 불태우시다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버지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심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출소 후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와 끈기를 보며 아버지를 대단하다 여기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당시 저는 제 환경에 불만만 가능했으니까요. 사춘기가 조금 일찍 찾아왔던 저는 전과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무고함은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저를 이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저와 조금이라도 닿은 아이들은 옷을 찢을 듯이 털어냈고 부딪힌 아이의 주변 친구들은 너 그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놔줘. 내가 불태워줄 테니까. 라며 낄낄거렸죠. 제 학창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말해보기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뭐래? 경찰이 바보냐? 잘못도 안 한 사람 잡아가게. 넌 그냥 더러운 범죄자의 자식이야. 분에 못 이겨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죠. 어쨌든 폭력은 어떤 경우든지 용인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친구와 싸웠던 것에 대해서만 혼이 났다면 그랬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이런 말은 어린 저를 참 슬프게 했어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왜 내가 이런 애들 떠맡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담임 선생님의 말이었죠. 이후로는 먼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분에 이기지 못한 친구가 먼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그제야 싸웠죠. 그런데 이 또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꺼운 출석부로 제 머리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는 참을 줄도 몰라? 친구가 먼저 그랬다고 너도 그래야 돼?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한 대 맞았다고 바로 주먹 휘두를 게 아니라 오해를 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성질이 불같아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냐 너를.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도 그러지 않아도 혼이 나는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요. 그렇게 돌아서는 선생님은 제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딴 놈한테 말을 해봤자지. 승질머리도 유전이라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직도 그 고통이 생생하네요.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어요. 제 머리를 툭툭 치면 치는 대로, 놀리면 놀리는 대로,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더 화가 났는지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괴롭힘도 힘들었을 뿐더러 선생님들도 제 존재를 불편해 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보면 항상 제가 있었으니 불편해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죠. 학교를 그만두고 했던 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태여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홀로 가정을 지키기 벅차셨겠죠. 티는 안 내셨지만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예민한 사춘기 아들, 주변의 시선, 그 시선을 이겨내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후 어머니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주느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올 수 있느냐. 두 번째 기준은 의아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일을 찾은 이유는 어머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당연했지만 당시 저는 어렸으니까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없다면 일을 하루에 2개씩 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시간에 일을 하러 나갔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나름의 반항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머니를 향한 반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 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혁준아. 네. 아버지와 대면대면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일 나가니? 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을 끝맺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 일 나가야 돼요. 의뢰하는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같은 말도 없었죠. 제 뜻은 명백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피하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보내주셨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절뚝거리는 다리로 제 앞에 서 계셨어요. 겨우 1분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다리를 바들바들 떨고 계셨죠. 의자를 짚고 있는 팔도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저 늦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위태롭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어요. 나한테 죄책감을 씌우려고 하는 게 분명해. 왜 그러고 서 있는 걸 보여줘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또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혁준아, 이번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는 것마저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현관까지 식은땀을 흘리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일하러 가니? 전날과 마찬가지로 꾸역꾸역 현관문으로 걸어 나오는 아버지를 보며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서 나왔죠. 아버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혁준아. 저를 부르며 걸어오는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낸 것이죠. 아, 적당히 불러요. 일단 욱하는 마음에 소리는 질러봤는데 아버지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꼭 감고 있던 눈을 떠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 아버지는 바들거리는 다리로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울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기 위해 한 손을 지팡이에서 떼면 넘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눈물조차 닦지 못해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뺨과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만 연발했죠.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라며 방으로 돌아가셨죠. 대체 뭐가 미안하셨을까요? 어린 아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마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학교를 그만둔 게 속상하지는 않은지,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당연히 힘들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든지, 왜 어머니와 마주치는 걸 극도로 꺼리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말까지 그 말을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어드렸어야 하는데 과거에 저는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과거에 저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흔드는 일을 맞닥뜨리고야 말았어요. 제 나이 18의 일이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난 뒤부터 18살이 될 때까지의 일이었으니
참 오랫동안 저 자신을 유일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네요. 당시엔 밀가루 같은 곡물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일이 끊길 걱정 없던 이 일은 가진 건 건강한 몸뿐인 저에게 아주 중요한 수입처였습니다. 퇴근 직전 급한 연락을 받은 사장님이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 말하셨습니다. 너 퇴근하는 길에 저거 한 포대만 시장에 갖다 줘라. 황 사장님이요? 거긴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포대 하나에 물이 들어갔나 봐. 지금 당장 써야 하는데 없다고 빨리 보내달라는구나. 사장님은 제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퇴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야야 걱정하지 마. 돈 더 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뭇거린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은 아니고요. 혹시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있으면 집 가는 놈 붙잡고 부탁했겠냐? 나는 지금 물건 들어올 시간이라 못 나가. 그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다 주고 퇴근해. 알겠지? 부탁한다. 응? 네. 한숨을 푹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더 준다는데도 고사한 이유는 제가 가야 하는 시장에 어머니가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제가 퇴근하는 시간은 어머니가 출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참,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피해 다니려고 했는지.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밀가루 한 포대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지방 다를 듯 오고 다닌 황 사장님의 가게로 가는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하며 찾은 지름길로 요리조리 지나갔죠.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헉헉거리며 황 사장님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 물이라도 한 잔 주리?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저 녀석.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시장 출구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간 고개를 따라 보게 된 광경 안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진짜? 장바구니를 든 한 여자가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 앞에 떨어뜨린 것들을 부지런히 줍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 어머니는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만큼 바쁘게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거 또 시작이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지 한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오셨어요. 또 시작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 자기는 처음 봤겠구나. 아유, 나도 진짜 저 아줌마 대단하다 싶어.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못살게 굴어야 만족할지.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굴어? 아주머니 한 분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저기 죄인처럼 있는 사람 있지? 저 사람 아들이랑 저 성질 못돼 먹은 아줌마 아들이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애들 둘이 싸움이 났었다나 봐. 그런데 애들이야 뭐 싸우면서 크는 거잖수.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저 죄인 같은 아줌마 아들이 먼저 때렸대. 그래? 그것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애들 싸움인데. 상황을 알고 있던 아주머니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게 저 기세등등한 아줌마 남편이 경찰서장이야. 얘기를 듣던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듯 입을 막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머, 설마 경찰서장 아들 때렸다고 저러는 거야? 얘기가 아직도 안 끝났대? 아유, 이 아줌마야. 그런 거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아. 저 아줌마도 참 안타까워. 여기서 저 아줌마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어요. 저 아줌마 남편이 전과자래. 그니까 저 아줌마 아들은 전과자 아들인 건데 서장 아들이 애한테 전과자 아들이라면서 놀렸다나 봐. 애는 그걸 못 참고 주먹을 휘두른 거고. 아줌마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랑 어른은 다르지. 그렇게 놀린 애가 잘못했다고 봐, 나는. 또는 그래도 애가 집에서 보고 자라는 게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먼저 때리는 건 아니지. 애가 뭘 보고 배웠을지 누가 알아? 네, 이게 바로 어머니와 저에게 달라붙은 꼬리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저희를 바라보았죠. 경찰 집안이잖아. 전과자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저렇게 범죄자 가족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걸 몸서리치게 싫어한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자기 아들이 맞고 들어오니까 더 싫어진 거지. 눈에 띄면 아들도 감옥 보낼 거라고 으름장을 놨나 봐.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방끈이 짧은 어머니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서장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게 식었던 머리의 온도가 높아지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서장의 아내 사이로 끼어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만큼의 용기는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했어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애써 무시했지만요. 어머니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본 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버지의 밥을 챙기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제가 버는 돈은 전부 집에 보태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먹을 게 없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수술이라도 받았나? 집주인이 월세를 높였나? 제가 당황했다는 걸 느꼈는지 아버지가 멀리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못 오셨어. 그래서 그런 거다. 반찬을 해다 주는 사람이 있다뇨? 네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잘 시간도 부족하잖냐. 그래서 저기 식당 아줌마한테 돈을 좀 내고 반찬을 받아오고 있어.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거 얼만데요? 아버지는 열심히 해명하셨습니다. 얼마 안 돼. 정말 간단한 것만 부탁하고 있고. 제가 돈 벌어 오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벌어다 주면 조금이라도 집안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예요, 이 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냉장고를 쾅 닫고 문을 열었는데 키가 제 가슴 높이밖에 안 되는 아주머니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요. 어머니 계시니? 아주머니 손에 들린 묵직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정말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날카로운 말을 뱉었습니다. 간단한 거라고?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씩씩대며 화를 냈습니다. 반찬을 산다고? 저게 말이 돼? 요즘 세상에 누가 반찬을 사 먹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남의 손을 빌려서 반찬을 해다 먹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 후로도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아주머니를 몇 번씩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반찬통의 개수와 크기는 매번 달랐지만 딱 봐도 적은 양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명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반찬하기 귀찮아서 반찬 사 먹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최대한 아끼고 아끼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 귀에 그 말이 들릴 리 없죠. 저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물건을 줍던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은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제 세상 속 가장 불쌍한 사람은 또다시 제가 유일해졌어요. 저는 부모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지만 일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죠. 그리고 아무리 이래도 나아지지 않는 집안 형편을 보며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어머니의 건강도 함께 안 좋아지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버지 명의로 진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곳은 군대였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모두 드리고 군대로 도망치듯 들어왔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빚더미라고?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찾아오셔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어딘가로 가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를 피했죠. 휴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만날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집에 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어머니를 피했는지 제 상황을 아는 장교마저도 저에게 너무 그러지 마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잖냐.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라. 후회한다. 속으로 장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돈한 후 달려가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갈 준비해라. 어머니 돌아가셨다. 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동안 지금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뜻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움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어있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저앉아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제 가슴을 짓눌렀고 그 응어리가 드러나자 그동안 외면해왔던 어머니의 애정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저를 배웅해주고 싶지만 차마 불러세우지 못해 목구멍에서 막힌 어머니의 인사. 조금이라도 밥을 남겼다면 다음 날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이라도 더 내어놓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저지른 잘못이 꼭 자신의 잘못이라는 듯 차갑고 축축한 시장바닥에 주저앉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송하다 말하던 어머니의 모습. 무엇보다 절 슬프게 만들었던 건 제가 있던 부대에 왔다가 쓸쓸히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돌아가더라도 어머니는 매번 양손 가득히 먹을 것을 챙겨 오셨습니다. 철제 침대 아래에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장교의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마라. 후회한다. 낳아주신 어머니잖냐. 참 나쁜 아들이죠. 어머니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약을 먹으면서 조절할 만한 것이었고 그냥 그 나이 또래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었다고 했죠. 의사는 고생한 것에 비해 너무 건강하셔서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주무시다가.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한동안 깨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즈음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내가 죽었어야 했다 였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미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난 거겠지. 저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함께 후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몇 오지도 않는 장례식의 마지막 날 늦은 새벽에 조문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손님은 안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키가 제 가슴 높이만한 반찬을 해다 주시던 식당 사장님이었죠. 제가 무시하던 그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식사를 하고자 앉으셨습니다. 저는 쭈뼛대며 사장님 앞에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괜찮으세요? 감사하긴.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와야지. 그나저나 군대에 갔다고 들었는데 많이 놀랐겠어. 사장님의 말에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제가 슬퍼할 자격이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없어, 아들인데. 혁준 청년한테 미안한 게 참 많은 엄마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일을 나가는 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을 보면 기특하기도 했다가 그런 엄마였어요. 혁준 청년,
엄마는 절대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기가 못해준 것만 생각하지 자식이 못해준 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된 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격해진 감정을 추스르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열어봐요. 봉투를 열어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사장님은 어머니와 있었던 길고 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찬을 해다 준 거는 알고 있죠? 네. 무슨 돈을 주고 반찬을 사다 먹냐 생각했을 텐데 엄밀히 따지면 반찬을 판 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혁준 엄마, 이것 좀 가져가라니까. 아니에요, 사장님. 가게에서 파시는 걸 텐데 어떻게 가져가요? 정말 괜찮아요. 반찬 남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가져가. 혁준 엄마가 이거 안 가져가면 다 버려야 된다니까. 저도 딱 보면 알아요. 이거 파는 거라는 거. 어머니는 자리를 도망치듯 피하셨고 사장님은 어머니에게 주려고 하신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괜찮아요. 사장님은 기어이 어머니의 손에 반찬을 들려주셨어요. 일하다 보면 잘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남편이 밥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아들은 또 어떻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가져가.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장님의 생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결국 사장님에게 그럼 제가 돈을 드릴게요.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반찬을 사서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돕고 사는데 돈을 왜 받아?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재료비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사장님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돈을 안 받겠다고 도망치면 우리 가게에 와서 계산기 앞에 돈을 꽂아두고 갔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돈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혁준이 네 엄마가 그동안 줬던 돈이야. 수고비라고 해야 하나?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드린 걸 제가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 들어왔으면 내 돈이잖아.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사장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사장님은 가방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의금이라고 생각해줘. 나 그래도 혁준 엄마랑 많이 가까웠어.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은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려고? 제대할 때까지는 시설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최선이겠지.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혁준 엄마랑 많이 친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너무 힘들어 하지 마. 혁준 엄마는 혁준이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했어. 잘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걸 거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매번 반찬을 해다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감사의 표시라고 드린 돈은 아주 최소한의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찬도 아끼지 않고 가져다 주셨죠. 무엇보다 사장님은 그 돈을 모두 모으고 계셨습니다. 돕고 사는 세상에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사장님이 주신 돈으로 아버지를 시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직후에는 아버지를 직접 모셨어요. 어머니에게 해야 하는 만큼 아버지에게 더 잘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좀 불편해도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좀 만들고 취미생활도 만들고 그래야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친구 없이 일만 했던 저에게 그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한 건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 그 당시 아버지가 적은 일기를 토대로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죠. 이제 그 누구도 아버지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돌덩어리가 너를 힘들게 했는데 너는 그 돌덩어리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돌덩이를 산산히 부서뜨리는구나.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가 특히 많이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난 뒤에 제 사업은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 이름을 꽤 날리게 되었는데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밀가루 가게에서 밀가루 나르던 그 녀석이 법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를 붙잡아 준 게 바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극히 돌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나만 미워한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닌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 분노로 가득했던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군 가정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한가로운 저녁 시간, 아내와 아이들과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 감동적인 사연이 나왔습니다. 한 식당 사장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집으로 음식과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었다는 사연이었죠. 저희 가족은 그 사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빠, 저런 식당은 정말 잘 돼야 돼. 나도 사장님처럼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될래.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아내가 눈물을 훔치고 있더군요. 당신도 많이 감동받았나 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당신 어릴 때가 생각나서. 순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나 어릴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릴 때 밥을 챙겨주시던 어른이 있었다고 말했었어. 저는 그제야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서야 기억하게 된 사실이었죠. 저는 곧바로 과거의 식당 사장님을 수소문했습니다. 글쎄요, 여기 다 밀어버리고 도로가 생긴 지가 언젠데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전부 이사 갔을걸요. 하지만 사장님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수소문했는데도 사장님을 찾을 수 없자 저는 뉴스에 나왔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분은 아니더라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어떻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착한 사장님의 소식을 알린 복지재단에 연락을 취해 사장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사장님이 과거의 그 사장님이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 눈치였고 저는 반가운 마음을 꾹 참고 사장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사장님이 오랫동안 지켜낸 식당 일을 접으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장사를 접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장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대금을 높인다네요. 솔직히 내가 나이도 있고 진작에 일을 안 했어야 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봤다시피 알잖아요. 내가 당장 일을 안 하면 배 고를 아이들이 너무도 많아. 사장님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없도록 반찬 봉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유지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이젠 지치네. 평생 살던 동네에서 나와서 여기서 터를 잡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까 많이 지쳐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거칠어진 손을 매만지는 사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누가 내가 하던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손해볼 생각하면서 남 도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요즘엔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복지재단 같은 데서도 도와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요. 얼마 뒤면 재계약을 하게 될 거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사장님은 가게를 포기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쩌지 고민만 하고 있던 때에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지킬 수만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해볼 텐데.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했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이었죠. 저는 수십 년 동안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주변을 위해 봉사해온 사장님의 정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오래된 오해를 풀게 해준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사장님의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시세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지만 그것까지 고려할 여유는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무모하네요.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해도 무방한 결정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저를 호구보듯 바라보며 계약을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저는 사장님의 가게가 있는 작은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비밀로 했어요. 재계약은 아내를 보내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은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계약금을 높이지 않겠다는 사실에 더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장사하시던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계속 마음에 걸려하던 반찬 봉사를 이어가실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봉사를 하실 거냐 여쭤보니 내가 돕는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밥 먹을 걱정 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동사무소에 연락도 하고 있고 단골 손님인 척 여러 번 가게를 들락날락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장님의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아들에게 꿈도 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번듯한 직장도 있는 놈이 왜 그래? 처자식도 딸린 놈이 이 일은 해서 뭐 하려고? 아들이 이 가게를 물려받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장님이 하고 계셨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사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고 이제 나라에서도 도와줄 거야. 너는 다른 방법으로 도울 생각을 해야지. 굳이 이 반찬 가게여야 하는 이유가 뭐니? 가끔 두 분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월세를 내렸대요. 응, 이건 아예 안 받는 수준인데 이렇게 해서 뭐가 남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월세는 너무 저렴한데.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월세가 저렴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나오곤 했어요. 그렇게 가게를 나오고 일이 바빠 오랜만에 가게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이런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쉽니다. 그리고 얼마나 쉴지는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아내를 통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게가 닫혀 있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장님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연로하셔서 그런 거라 휴식이 좀 필요하시다네요. 사장님은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게는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했죠. 사장님은 결국 가게 문을 닫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월세 안 받으신 건 정산하도록 할게요. 편히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오늘은 남편분이랑 함께 오셨네요. 저는 사장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괜찮으니 계속 계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사장님에게 부담만 될 뿐이었어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온 사장님에게는 이제 휴식이 필요했죠. 저는 이제 그만하시겠다는 사장님의 뜻을 존중했고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이였나요? 저는 사장님의 근황을 알았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봉영동에서 살았던 새 가족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어머니는 혼자 일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는 하셨는데 사장님은 기억이 나셨는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셨습니다. 혁준이? 놀란 건 사장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사장님은 힘겹게 자리를 고쳐 앉으시고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걱정 많이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사장님과 저 사이에는 밀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어떻게 그 건물의 사장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사장님은 울먹거리고 계셨습니다.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어.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 때문에 건물을 사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건물 가격이 오른 상태였는데 그걸 샀다는 건 손해를 봤다는 거잖니. 괜찮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많이 성공했어요. 사실 아주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손해를 보고 건물을 산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을 하고 아내를 만나고 망할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사장님을 만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말이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장님의 아들도 크게 감동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주제에 부끄럽지만 사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는 게 내 생각만큼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도울 필요가 있는 건지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어머니가 옳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장님의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생각으로는 사장님을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홀로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장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버지마저 버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예쁜 아이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장님의 덕이 큽니다. 그렇게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사장님 가족들과는 좋은 인연으로 남기로 결정한 뒤에 사장님은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던 봉사는 저와 사장님의 아들이 사비로 돕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샀던 건물 주변에 있던 아파트의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건물을 사기 전에도 말은 나왔지만 재개발을 안 할 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제가 볼 때도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 확정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건물을 팔았던 전 건물주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전화를 해서는 욕을 해댔습니다. 야, 너 다 알고 있었지? 너 이 자식, 그 돈 주고 살 때부터 알아봤어. 뭐가 있었던 거야?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제가 그런 소리에 꿈쩍할 리가 없죠. 저는 전 건물주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재개발 구역 주변의 건물 가격들이 폭등했고 제가 가진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현재 그 덕으로 큰 이익을 봤습니다. 최근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있죠. 아파트가 세워지고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먼저 한 건 사장님의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연락한 이유가 봉사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뭐? 건물 1층에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다시 열자고? 네, 전에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당장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너도 알잖아. 초기 자본금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시면 진짜 쓰러지셔. 형님의 사업에 확신이 있었던 저는 화끈하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초기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대신 이익이 나면 그중 일부를 일정량만큼 가져오는 것이었죠. 고심하던 형님은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사업의 규모를 꽤 키운 상황입니다. 형님은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투자하고 도울 수 있었던 건 사장님이 절 도와주셨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사장님이 없었다면 제가 사장님의 아들을 도울 방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건물을 산 것처럼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익보다 사람의 도리를 우선할 때 예상하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꿈에서라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